어느 시골 마을의 전설 몇 해 전, 나는 서울에서의 번잡한 생활을 벗어나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시골 마을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내가 꿈꾸던 바로 그곳이었다. 소박한 초가집들이 드문드문 모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고 순박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오래된 불가사의한 전설이 있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는 오랜 세월 묵은 기괴한 표지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밤에는 절대 이 길로 나가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한 노인을 붙잡고 그 이야기에 대해 물어봤다. 노인은 조용히 나를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 거락이 난 후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된 이야기지.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절대 밖을 나가면 안 된다고 전해져 왔다네. 그 소리를 따라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더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 아기 울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지 노인에게 물었지만 그는 그저 모르는 게 좋다는 말만 남겼다. 그날 밤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을 길목을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밤바람에 섞여 온전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질러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걸음을 재촉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접어들자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숲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나무에 달린 흰 천이었다. 천은 바람에 흔들리며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문양은 마치 나를 응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다. 아기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나무 사이사이로 넥타이처럼 얇은 안개가 끼어들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놀라 뒤돌아보니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이 시대의 것이 아니었다. 소녀는 무언가를 더 이야기하려는 듯했지만 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풀리도록 달린 끝에 나는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누구도 내가 밤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아침이 올 때까지 두 눈을 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과 그날 밤의 일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다시는 그 작은 마을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전설이 거짓이라고 여겨지더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밤의 숲에서 경험한 그 공포가 너무도 현실적이었기에 이제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그 마을의 전설이 경고하는 바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더운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하지만 인적이 드문 외진 산속에 자리를 잡았다. 낮에는 밝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하이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간단한 바비큐 파티를 열어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밤이 되자 숲속은 우리의 웃음소리마저 삼킬 듯한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이따금씩 들리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긴장을 더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며 제안했다. 우리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 순서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친구 중 한 명이 조금 전 산책을 하다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목격했다며 마치 사람의 손전등 같았다고 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말을 가볍게 넘겼지만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진지한 표정에 호기심이 생겼다. 결국 우리 중 몇 명은 손전등을 들고 그 빛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고요한 숲속에서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는 캠프파이어의 불빛을 뒤로하고 숲풀 속으로 들어갔다. 친구가 가리킨 방향으로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분명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속삭이듯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자그마한 공터가 있었고 상상도 못할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로 "저기서 뭔가 한다" 라고 말했다. 그때 초가집 안에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에 오래된 등불을 들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져 있었다. 놀랍게도 노인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등불 아래에 무언가를 놓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조금씩 다가가자 그의 중얼거림이 귀에 들어왔다. 그것은 외우는 듯한 주문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무언가 위험하다는 느낌에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자고 합의했다. 캠프로 돌아오는 길, 숲속이 전보다 더 음침하게 느껴졌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캠프장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무언의 두려움을 나누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친구들과 나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그 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의 주문은 어떤 의미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알지 못할 것에 가까이 갔었다는 사실만이 분명하다. 지금도 그 산속을 떠올릴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든다. 그곳에선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외딴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우리가 묵었던 곳은 작은 농가를 개조한 게스트하우스로 주변은 푸르른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집의 느낌이 물씬 나서 처음엔 우리는 그저 오래된 건물의 특유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나서 근처 마을로 한 걸음에 나갔다. 밤에는 바비큐를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마치 집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친구가 탐사를 자청했고 우리는 서로 기대며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소리는 지하실 문 근처에서 가장 강하게 들렸다. 우리는 지하실 문을 열었고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 아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는 그 당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는지 모른다. 용기를 내어 계단을 한두 발자국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한기가 감도는 공간이었다. 한가운데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중 몇 개는 지나치게 낡아 보였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긴장을 풀고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린 듯이 열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지하실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꺼졌다. 우리는 손전등 불빛밖에 의지할 수 없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엄습했고 어둠 속에서 나무 상자를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우리는 즉시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계단을 오르려 노력할 때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힘이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찌어찌해서 지하실을 빠져나온 우리는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다. 주인에게 이 이상한 현상을 이야기하자 그는 어둠이 내린 후엔 지하실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건넸다. 그곳은 몇 년 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한 장소였다고.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의 마지막 밤 친구 중 하나가 집을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여름밤 공기를 맞으며 차분히 이야기하며 돌아갔던 그곳에서 우리의 이야기와 공포는 깊은 기억 속에 남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었다. 누구도 그날 밤 지하실에서 무엇을 봤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몇 번이고 그날 밤을 떠올렸다. 마치 그곳에서 들린 목소리가 우리의 현재를 영원히 속박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은 떨쳐내기 어려웠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혜진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오랜만에 방학을 맞아 바쁜 도시 생활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던 이곳은 늘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예전보다 더 우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마을 전체가 마치 다른 세계로 넘어간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한 첫날, 혜진은 마을의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 지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둘은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화 중에 지영은 최근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혜진은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놀던 그 옛날 폐가를 떠올리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마을 곳곳을 산책하며 옛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폐가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몰래 들어갔던 그곳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지만 깊은 호기심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더 많이 부서져 있었고 풀이 자라나 있어 발에 차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간신히 내부를 비추고 있었고 방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폐가를 둘러보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쿵 하고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얼어붙은 해진 음바람 때문이겠지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기분 나쁜 한기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중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발소리는 언제나 같은 거리에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키며 잠을 청했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맡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낡고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혜진은 조용히 불을 켰으나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있고 그 아래로 어렴풋이 폐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다시금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지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 겪었던 일을 털어놓자 지영은 놀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폐가에선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어. 예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도 있었거든. 혜진은 그 이후로 마을에서 더 이상 그 폐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혜진이 도시로 돌아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꿈속에 그 폐가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폐가 앞에 서서 문안을 응시하고 있었고 언젠가부터 꿈의 장면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혜진은 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학의 심리상담 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는 그녀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그곳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진은 옛날 사진 상자를 꺼내들고 폐가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폐가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상, 그녀는 꿈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대로 사진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없는 맑은 날이었지만 혜진의 마음속엔 여전히 짙은 안개가 걷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녀는 때때로 그 폐가의 꿈에 시달렸지만 무슨 일인지 그 이후로는 꿈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폐가의 비밀과 아픔을 이해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꿈들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 폐가의 이야기는 그녀의 기억과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 공포스러운 썰로 남아 돌고 있었습니다.